저 시키는 거 다 할게요. 매를 맞아도 안 올 테니 쫓지만 말아주세요. 첫서리가 내리던 새벽이었습니다. 7살 사내 아이가 젊은 과부의 돛돌 앞에 엎드려 있었지요. 아이의 무릎은 흙바닥에 까지도록 굴려 있었고 손에는 다 해진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26 청상과부 윤 씨는 그 작은 등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필 이 집 문 앞에 엎드린 데에는 아무도 모르는 까닭이 하나 있었지요.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산자락 끝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논밭이 비좁고 인심도 그리 후하지 않은 어디서나 볼 법한 가난한 마을이었지요. 그 마을 어귀에 낡은 초가 한 채가 외따로 서 있었습니다. 살인문은 비뚜름하게 기울었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 같지 않게 늘 조용했지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윤 씨라는 젊은 과부였습니다. 나이 26에 벌써 지아비를 잃은 청상이었지요. 청상이란 젊어서 홀로 된 여인을 이르는 말입니다. 윤 씨의 남편 정아는 이태 전, 그러니까 2해 전에 객지로 장사를 나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객사였지요. 이 사람아,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그 먼 길을 떠났던가. 윤 씨는 남편의 빈자리를 볼 때마다 혼잣말을 삼켰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요. 울어봤자 돌아올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마른 입술을 깨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 씨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저 세댁 참 곱기도 한데 팔자가 사납지. 젊은 것이 혼자 사니 오죽적적할까. 쯧쯧 자식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의지가 되련만. 이런 수군거림이 담장 너머로 흘러들 때마다 윤 씨는 못 들은 척했지요. 사람들의 동정은 때로 칼날보다 아팠지요. 그래도 윤 씨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손바닥만 한 전답을 손수 갈았고 밤이면 삭바느질로 등잔 기름값을 벌었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등이 휘어도 누구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지요. 과부라고 얕보이면 끝이다. 내가 나를 지켜야지. 윤 씨는 늘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 하나로 2해를 버텨왔지요. 그런데 그 외로운 집에 첫서리가 내린 그날 새벽 뜻밖의 손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윤 씨가 부엌에서 아침불을 지피러 나왔을 때였습니다. 살인문 안쪽 돛돌 앞에 웬 작은 그림자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짐승인가 했지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였지요. 이게 누구냐? 너 거기서 뭐 하는 게냐? 윤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7살이나 되었을까요? 야윈 얼굴에 2 눈만 유난히 컸습니다. 입술은 추위에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무릎은 흙바닥에 꿇은 채 까져 있었지요. 잿빛 누더기 저고리는 군데군데 헤어졌고 발에는 집신 한 짝이 다 닳아 너덜거렸습니다. 아이는 윤 씨를 올려다보더니 다시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저 시키는 거 다 할게요. 가느다란 목소리였지요. 떨리고 있었지요. 매를 맞아도 안 올 테니 쫓지만 말아주세요. 일은 어른만큼 할게요. 잠은 부엌에서 자고 밥은 적게 먹을게요. 윤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어린 것이 무슨 사연이 있어 이 새벽에 남의 집 돛돌에 엎드려 빌고 있단 말입니까? 너 어디서 왔느냐? 내 부모는 어디 있고? 윤 씨가 묻자 아이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한마디 했지요. 엄마는 작년 겨울에 죽었어요. 그 말에 윤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몰라요. 본 적 없어요. 아이는 더 묻지 말라는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윤 씨는 그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지요.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도 없는 7살짜리가 한겨울 새벽에 낯선 집 문 앞에 엎드려 있다니요. 윤 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찬 처지에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를 아이를 거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과부가 사내 아이를 들였다는 소문이 나면 어떤 험한 말이 돌지 모를 일이었지요. 얘야, 나도 형편이 어렵단다. 너를 거둘 처지가 못 돼. 날이 밝거든 관아에라도 가서 사정을 말해보거라. 거기서 갈 곳을 일러줄게다. 윤 씨는 애써 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아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이 말을 조아렸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다니. 내가 우리 집을 어찌 알고. 윤 씨가 의아해 물었지요.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 뿐이었지요. 무언가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곱단 어멈이 부스스 나왔습니다. 60이 넘은 이웃 노파였지요. 굽은 허리에 행주치마를 두른 곱단 어멈은 마당의 광경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래. 세대, 이 아이가 누구요? 저도 모르겠어요. 할머니, 새벽에 보니 여기 엎드려 있지. 뭐예요? 곱단 어멈은 아이에게 다가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거친 손으로 아이의 뺨을 어루만졌지요. 아이고, 이 작은 것이. 손이 얼음장이네. 너 밤새 여기 있었던 게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곱단 어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가여운 일이. 세댁, 일단 안으로 들입시다. 이러다 얼어 죽겠어. 사람 목숨이 먼저 아니오. 윤 씨는 망설였지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드리고 싶었지만 또 다른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일었지요. 하지만 곱단 어멈의 말이 옳았습니다. 우선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했습니다. 들어오너라. 우선 몸부터 녹이고. 윤 씨가 한숨처럼 말하자 아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지요.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요. 아이는 일어서다가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밤새 꿇어 앉아 있던 탓에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윤 씨가 얼른 손을 뻗어 부축했지요. 작은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방에 들어온 아이는 아랫목에 앉아 한참을 떨었습니다. 윤 씨가 더운 숭늉한 그릇을 내밀자 아이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지요. 그러고는 후후 불어가며 조금씩 마셨지요. 어찌나 천천히 마시는지 마치 그 한 그릇이 세상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마시거라. 떠 있다. 윤 씨의 말에 아이는 멈칫하더니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에요. 이거면 돼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많이 먹으면 왜 안 돼? 그럼 찜이 되니까요. 그 말에 윤 씨도 곱단 어멈도 입을 다물었지요. 7살짜리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지요. 이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모진 세월을 살아왔는지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곱단 어멈이 아이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얘야, 내 이름이 뭐냐? 봉이요. 봉이, 좋은 이름이구나. 성은? 봉이는 잠깐 머뭇거렸지요. 성은 없어요. 엄마가 안 가르쳐 줬어요. 곱단 어멈이 안쓰러운 듯 봉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봉이야. 일단 여기서 몸 좀 녹이거라. 이 할미가 죽이라도 한 그릇 써 올 테니. 곱단 어멈이 자리를 뜨자 방 안에는 윤 씨와 봉이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윤 씨는 바느질감을 만지작거리며 봉이를 곁눈질했습니다. 봉이는 무릎을 꿇고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함부로 두리번거리지도 때를 쓰지도 않았지요. 그저 조용히 마치 없는 듯이 있었습니다. 윤 씨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의 어딘가가 낯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단정한 앉음새, 큰 눈,
무언가를 꾹 참는 듯한 표정.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지요. 봉이라고 했지. 너 정말 갈 곳이 없는 게냐? 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디로 가라는 말씀은 없으셨고, 봉이는 그 물음에 흠친 몸을 떨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지요. 그러고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없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것을 직감으로 알았지요.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으니까요. 하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으리라 여겼던 것입니다. 이윽고 곱단 어멈이 멀건죽 한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봉이는 그것을 받아 들고도 바로 먹지 않았습니다. 윤 씨와 곱단 어멈의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레 물었지요. 먹어도 돼요? 그럼 먹어도 되고 말고 어서 먹어라. 곱단 어멈의 말에 봉이는 그제야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술 한 술 아껴가며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윤 씨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시큰해졌지요. 무슨 인연으로 이 아이가 내 집에 왔을까? 윤 씨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깊은 인연인지 그때의 윤 씨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죽을 다 먹은 봉이는 빈 그릇을 들고 일어섰지요. 그릇은 제가 씻을게요. 됐다. 앉아 있거라. 아니에요. 일을 해야 밥값을 하죠. 봉이는 기어이 부엌으로 가 그릇을 씻었습니다. 그러고는 마당의 잡초를 뽑기 시작했지요. 7살짜리가 하기엔 벅찬 일이었지만 봉이는 야무진 손놀림으로 척척 해냈습니다. 윤 씨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곱단 어멈이 윤 씨 곁에 와 앉으며 나지게 말했지요. 세댁, 저 아이 거두구려. 할머니도 참, 제 형편에 무슨 형편이 대수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다 하늘이 맺어주는 거지. 저 아이가 하필 세댁 집 문 앞에 엎드린 게 우연이겠소? 다 뜻이 있는 게야. 윤 씨는 곱단 어멈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저 노파의 인정 많은 소리려니 했지요. 하지만 곱단 어멈은 진지했습니다. 주름진 눈으로 봉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린 자식은 죄가 되어 돌아오고 거둔 자식은 복이 되어 남느니라. 옛말이 다 맞는 게야. 세댁 저 아이를 거두면 언젠가 그 복이 세댁한테 돌아올게요. 윤 씨는 피식 웃었지요. 복이라뇨. 입 하나 더 내는 게 복이에요? 두고 보면 알지. 늙은이 말이 틀린 적이 있던가. 윤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에서 잡초를 뽑는 봉이의 작은 등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 등에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윤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곱단 어멈의 그 한마디가 훗날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줄은 말입니다. 그날 이후 봉이는 윤 씨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윤 씨가 정식으로 거두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었지요. 그저 갈 곳 정해질 때까지 며칠만 있거라 하고 말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며칠이 열흘이 되고 열흘이 한 달이 되었습니다. 봉이는 정말로 어른 몫을 했습니다. 새벽이면 누가 깨우지 않아도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지요. 부엌에 불을 지피고 물을 길어 왔습니다. 7살짜리 몸으로 물지개를 지는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봉이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봉아, 그건 무거우니 두어라. 내가 하마. 윤 씨가 말려도 봉이는 듣지 않았지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마님은 바느질하셔야 하잖아요. 봉이는 윤 씨를 마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윤 씨가 몇 번이나 그냥 아주머니라 부르라 해도 봉이는 끝내 마님이라는 호칭을 고집했지요. 마치 자신은 종이고 윤 씨는 주인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윤 씨는 그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얘야, 나는 내 주인이 아니다. 너는 종이 아니야. 그래도 마님이세요. 저는 밥값을 해야 하니까요. 봉이는 늘 밥값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공짜로 먹고 자는 것을 못 견뎌 했지요.
무엇이든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한 듯 했습니다. 윤 씨는 그 어린 것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싶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루는 봉이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도끼는 봉이 키만큼 컸지요. 봉이는 끙끙대며 도끼를 들어 올렸다가 그만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도끼날이 봉이의 손등을 스쳤고 피가 배어 나왔지요. 봉아, 윤 씨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봉이의 손등에서 붉은 피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봉이는 울지 않았지요. 그저 입술을 꾹 깨물고 손을 감출 뿐이었지요. 괜찮아요. 안 아파요. 안 아프긴 뭐가 안 아파. 피가 나는데. 윤 씨는 봉이의 손을 잡아 찬물에 씻기고 무명천을 찢어 쌈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봉이가 끝내 울지 않는 것이 더 마음 아팠지요. 아이라면 응당 울고 떼를 쓸 법한데 봉이는 아픔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봉아, 아프면 울어도 된다. 참지 마라. 윤 씨가 그렇게 말하자 봉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면 시끄러우니까요. 그리고 우는 애는 다들 싫어해요. 그 말에 윤 씨는 가슴이 먹먹했지요. 도대체 이 아이가 그동안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들 틈에서 자랐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윤 씨는 봉이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했지요. 봉이의 작은 몸이 처음엔 뻣뻣하게 굳었다가 이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제 그런 데 없다. 여기선 아프면 울어도 돼. 윤 씨의 말에 봉이의 눈에서 비로소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지요. 그렇게 봉이는 조금씩 윤 씨의 집에 스며들었습니다. 윤 씨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봉이에게 정이 들어갔지요. 아침이면 봉이가 차려놓은 밥상이 기다렸고 밤이면 등잔 밑에서 봉이가 새근새근 잠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텅 비었던 집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윤 씨가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봉이에게는 묘하게 낯익은 구석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윤 씨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을 때였지요. 봉이가 부뚜막에 앉아 그것을 지켜보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마님, 거기에 들깨 가루 조금 넣으면 더 맛있어요. 윤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윤 씨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죽은 남편 정한의 어머니가 즐겨 쓰던 비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여러 해, 그 비법을 아는 사람은 이제 윤 씨밖에 없을 터였지요. 너 그걸 얻지 않으냐? 봉이는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갸웃했지요. 그냥 엄마가 그렇게 했어요. 네, 엄마가? 네, 우리 엄마 된장찌개에도 들깨 가루가 들어갔어요. 윤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저 우연이려니 했습니다. 들깨 가루를 넣는 집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렇게 넘어갔지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봉이가 잠결에 콧노래를 흥얼거린 적이 있었지요. 그 가락이 윤 씨의 귀에 익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그것은 정한이 생전에 즐겨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어느 산골에서 전해 내려오는 자장가 가락이었지요. 정한은 그 노래를 어머니에게 배웠다고 했습니다. 봉아, 그 노래 어디서 배웠느냐? 윤 씨가 잠든 봉이를 흔들어 깨워 물었습니다. 봉이는 비몽사몽간에 대답했지요. 엄마가 불러줬어요. 자장가요. 윤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떻게 봉이의 어머니가 정한의 자장가를 알고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번에도 윤 씨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가락이야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요. 그저 마음 한구석의 작은 의문으로 남겨두었을 뿐이지요. 이렇게 봉이에게는 알 수 없는 익숙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것을 그저 신기하게 여겼지 그 익숙함에 진짜 까닭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한편 봉이가 윤 씨의 집에 머문다는 소문은 곧 온 마을에 퍼졌지요. 좁은 마을에서 소문은 발 없이도 천리를 가는 법이지요.
사람들은 또 입방아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그 과부댁이 웬 사내아이를 들였다지 뭐야. 어디서 굴러온 애래? 성도 없고 근본도 모르는 애라던데. 쯧쯧. 과부가 사내애를 키운다니 모양새가 좀 그렇긴 하지. 이런 말들이 윤 씨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윤 씨는 속이 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지요. 떳떳한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만 봉이가 그런 말을 들을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봉이는 마을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가면 아이들이 손가락질을 했지요. 야, 업둥이다, 업둥이. 근본도 모르는 주제에 과부집 더부살이래요. 봉이는 그런 말을 들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물을 길어 돌아왔지요. 하지만 그 작은 가슴에 멍이 들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어느 날 윤 씨가 우연히 그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윤 씨는 한달음에 달려가 아이들을 꾸짖었지요. 이놈들, 어디서 그런 못된 말을 배웠느냐? 다시 한번 그런 소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아이들은 혼비백산에 도망쳤습니다. 윤 씨는 봉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봉이는 여전히 울지 않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아, 저런 말 신경 쓰지 마라. 다 어리석은 것들이 하는 소리다. 마님, 왜 그러느냐? 제가 여기 있으면 마님이 욕먹어요. 그쵸? 봉이의 그 말에 윤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사람들이 그래요. 과부 집에 사내애가 있으면 안 된다고. 저 때문에 마님이. 그럼 저 갈게요. 짐 되기 싫어요. 봉이는 정말로 보따리를 챙기려 했지요. 윤 씨가 그 작은 손을 붙잡았지요. 가긴 어딜 가. 너 같은 것 하나 못 거두면 내가 사람이냐.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 너는 그냥 여기 있어라. 윤 씨의 단호한 말에 봉이는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윤 씨를 올려다보았지요. 그 큰 눈에 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봉이는 그날 처음으로 마님이라는 호칭 대신 다른 말을 입에 담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삼켰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곱단 어멈이 윤 씨네 집에 마시러 왔습니다. 봉이가 잠든 사이 두 사람은 등잔 밑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지요. 세댁, 마음 단단히 먹어요. 사람들 입방아야 한철이면 잦아들 테니. 저야 괜찮아요. 할머니, 그저 봉이가 마음 다칠까 그게 걱정이지요. 곱단 어멈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이의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문득 무언가 떠오른 듯 말했지요. 그런데 세댁,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저 아이 얼굴을 가만 보고 있으면 말이야. 어쩐지 낯이 익단 말이지. 할머니도 그러세요? 윤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자신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 어디서 봤더라. 내가 이 마을서 산 세월이 얼만데 영 모르는 얼굴은 아닌 것 같단 말이야. 늙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니 원. 곱단 어멈은 끝내 떠올리지 못하고 혀를 찼습니다. 윤 씨도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두 사람 다 그것을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어딘가 닮은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 넘겼지요. 그나 지금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두 사람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나저나 세댁, 저 아이 옷이라도 한 벌 지어 입혀요. 다 떨어진 누더기를 입고 있으니 보기 안쓰러워서. 안 그래도 그러려고요. 무명 한 필 끊어왔어요. 잘했어. 사람 새끼는 입성이 반인 게야. 저 아이도 깨끗이 입혀놓으면 또 달라 보일 게지. 곱단 어멈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윤 씨는 그날 밤 늦도록 등잔 밑에서 봉이의 새 옷을 지었지요.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지요. 죽은 남편을 잃고 웃음을 잃었던 윤 씨의 입가에 오랜만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무렵
마을 한가운데 큰 기와집에 사는 한 사람이 이 소문에 유난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윤 씨의 시수, 정구였지요. 시숙이란 남편의 형을 이르는 말입니다. 정구는 죽은 정한의 친형이었습니다. 정구는 마을에서 제법 행색계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논밭도 넓고 곳간도 그득했지요. 하지만 그 재물은 정직하게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약점을 잡아 헐값에 땅을 빼앗고 빚진 이들을 쥐어짜 모은 것이었지요. 겉으로는 점잖은 양반 행세를 했지만 속은 시커멓게 썩어 있었습니다. 정구가 봉이의 소문에 귀를 기울인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재수 씨인 윤 씨의 전답을 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좁은 땅이지만 정구의 넓은 논밭 한가운데 박혀 있어 눈의 가시였지요. 그 땅만 손에 넣으면 정구의 논은 한 덩어리가 되어 값이 훨씬 뛸 터였습니다. 재수 씨가 사내 아이를 들였다. 정구는 곰방대를 빨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곰방대란 담배를 피우는 긴 대를 말하지요. 정구의 처진 눈이 가늘게 빛났습니다. 이거 잘하면 쓸만한 빌미가 되겠는걸. 정구의 머릿속에 못된 계략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과부가 외간 사내 아이를 들였다는 것은 잘만 부풀리면 정절을 의심받을 만한 일이었지요. 그것을 빌미로 윤 씨를 마을에서 내쫓고 그 전답을 차지하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구가 미처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봉이라는 아이가 다름 아닌 자신의 죽은 동생 정한의 핏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 사실이 드러나는 날 정구의 계략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될 운명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 먼 훗날의 이야기였습니다. 봉이가 윤 씨네 집에 온 지도 어느덧 두어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봉이는 제법 살이 올랐고 얼굴에도 화색이 돌았지요. 윤 씨가 지어준 새 무명옷을 입은 봉이는 누더기를 걸쳤을 때와는 딴 사람 같았습니다. 때를 씻기고 머리를 빗기니 세상에 제법 귀티가 나는 얼굴이었지요. 윤 씨는 봉이를 글방에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천한 아이라도 글은 깨쳐야 사람 구실을 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형편이 그것까지 허락하진 않았지요. 그래서 윤 씨는 밤이면 손수봉이에게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봉이가 그를 어찌나 빨리 깨치는지 한 번 일러준 것은 절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윤 씨가 하늘천 따지를 가르치면 봉이는 그날로 다 외웠지요. 며칠 만에 천자문 절반을 떼었습니다. 봉아, 너 참 영특하구나. 어찌 이리 빨리 외우느냐. 그냥 한 번 보면 기억이 나요. 봉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윤 씨는 내심 놀랐습니다. 보통 아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윤 씨는 문득 죽은 남편 정한을 떠올렸습니다. 정한도 어려서부터 머리가 비상하기로 소문났었지요. 가난 때문에 과거를 보지는 못했지만 마을에서 글 잘하기로는 으뜸이었습니다. 봉이가 정한이를 닮았네. 윤 씨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스스로 피식 웃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를 두고 무슨 엉뚱한 생각인가 싶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닮음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봉이의 핏줄에 정한의 피가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윤 씨는 그것을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봉이에게는 한 가지 소중히 간직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다 해진 보따리 깊숙한 곳에 천으로 꽁꽁 쌓아 둔 작은 놀이개였지요. 놀이개란 여인들이 옷고름에 차는 장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놀이개는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가운데가 동강나 딱 반쪽뿐이었지요. 봉이는 그 반쪽 놀이개를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몰래 꺼내 들여다보다가 인기척이 나면 얼른 감추곤 했지요. 그것은 죽은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자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봉이의 어머니 분월은 한 해 전,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일어나지 못했지요. 분월은 죽기 전 어린 봉이의 손에
그 반쪽 놀이개를 쥐어주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뽕아, 듣거라. 이 어미가 죽거든 너는 충청도 어느 마을로 가거라. 거기 윤씨라는 새댁이 살게다. 그 댁 문 앞에 엎드려 거두어 달라 빌어라. 그 댁이 내가 살 곳이다. 엄마, 그 댁이 누군데요? 언젠가 알게 될 게다. 지금은 묻지 마라. 그저 이 놀이개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꺼내 보이거라. 언제가 때예요? 내 마음이 일러줄 게다. 함부로 보이면 안 된다. 알겠느냐? 분얼은 그 말을 끝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린 봉이는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가슴 깊이 새겼지요. 그래서 그 먼 길을 걸어 윤 씨의 집을 찾아왔고 대돌 앞에 엎드려 빌었던 것입니다. 놀이개를 보일 때가 언제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봉이는 어머니의 말을 굳게 믿고 기다렸습니다. 봉이가 왜 하필 윤 씨의 집을 찾아왔는지 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봉이 자신도 그 깊은 사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가라고 한 곳으로 왔을 뿐이지요. 어머니가 왜 그 댁을 가리켰는지, 자신과 그 댁이 무슨 인연인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한편 윤 씨에게도 비슷한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 정한이 남긴 유품 가운데 역시 반쪽짜리 놀이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윤 씨는 그것을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있었지요. 정한이 생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놀이개는 우리 어머니가 내게 주신 게요. 한 쌍이었는데 어쩌다 반쪽을 잃어버렸지 뭐요. 그래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다오. 정한은 그 반쪽 놀이개를 늘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윤 씨는 그것이 시어머니의 유품인 줄로만 알았지요. 정한이 잃어버렸다는 나머지 반쪽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정한은 그 반쪽 놀이개를 객지에서 만난 한 여인에게 정표로 주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제 손으로 건넨 것이었지요. 차마 본처에게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어 잃어버렸다 둘러댄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봉이의 어머니 분월이었지요. 그러니까 봉이가 간직한 반쪽과 윤 씨가 간직한 반쪽은 본래 한 쌍이었던 것입니다. 그 두 반쪽이 맞춰지는 날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될 운명이었지요. 그러나 그날은 아직 멀었습니다. 두 사람 다 서로의 놀이개를 알지 못했고 봉이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봉이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 마을 노인 하나가 봉이를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얘야, 너 어디 사는 네 집 아인고 어쩐지 눈매가 낯이 익은데. 봉이는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지요. 과부댁 윤씨 마님 댁에 있어요. 오라, 내가 그 소문난 업둥이로구나. 헌데 참 묘하다. 그 눈매 같고. 노인은 말을 잇다 말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언가 떠오를 든 말 듯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끝내 기억해 내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봉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만 갸웃했습니다. 이렇게 봉이의 정체를 알아챌 듯한 실마리들이 마을 곳곳에 흩어져 있었지요. 봉이의 눈매, 봉이의 손맛, 봉이의 자장가. 그러나 아무도 그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지 못했지요. 봉이가 죽은 정한의 핏줄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두꺼운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숙 정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정구가 윤 씨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번드르르한 도포를 차려입고 감나가는 갓을 쓴 채였지요. 정구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거드름을 피우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흠흠, 재수 씨 계신가? 윤 씨가 방에서 나와 시숙을 맞았습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지만 시숙은 시숙인지라 예를 갖추었지요. 아주버님, 어인일이세요. 아침부터 어인일이라니. 동생을 잃은 재수 씨가 어찌 사나 들여다보러 왔지.
이 시숙이 그래도 핏줄 아닌가. 정구는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마당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지요. 그러다 한쪽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 봉이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한데 저 아이는 네 집 아이인가? 못 보던 얼굴인데 정구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윤 씨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지요. 갈 곳 없는 아이라 거두었어요. 부모도 없는 가여운 것이라. 갈 곳 없는 아이? 허허, 재수 씨도 참. 근본도 모르는 아이를 함부로 들이다니. 그게 어디 될 말인가. 정구의 입꼬리가 비틀어 올라갔습니다. 그가 노리던 빌미가 바로 이것이었지요. 재수 씨, 내 말 잘 듣게. 과부가 외간 사내 아이를 집에 들였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파다하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죽은 내 동생 체면이 뭐가 되며 우리 가문 체면은 또 뭐가 되겠나. 아주버님, 그건 그저 가여운 아이 하나 거둔 것뿐이에요. 무슨 체면식이나. 무슨 체면이라니. 재수 씨가 정절을 지켜야 할 몸으로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를 사내놈을 끼고 산다는데 그게 어찌 작은 일인가. 정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당에 있던 봉이가 그 소리에 장작 패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지요. 윤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구는 그런 윤 씨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내 분명히 경고하네. 저 아이를 당장 내치게. 그러지 않으면 재수 씨가 어떤 험한 꼴을 당하게 될지 나도 모르네. 알아들었는가? 그 말을 남기고 정구는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돌아갔지요. 윤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요. 봉이가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장작을 패다 말고 다 들은 모양이었지요. 봉이의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마님,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아니다.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저 나갈게요. 그럼 마님 욕 안 먹잖아요. 봉이가 또 그 말을 꺼냈습니다. 윤 씨는 봉이의 두 어깨를 붙잡았지요. 봉아, 내 말 잘 들어라. 너는 아무 잘못 없다. 저 양반이 욕심이 나서 트집을 잡는 게야. 알겠느냐? 내가 나가고 안 나가고는 저 양반이 정할 일이 아니다. 이 집 주인은 나야. 하지만은 무슨. 너 또 보따리 쌀 생각 말고 가서 마저 일이나 하거라. 윤 씨의 단호한 말에 봉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가슴은 무겁기만 했지요. 자신 때문에 마님이 곤경에 빠진 것이 못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곱단 어멈이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세댁 그 정구 그 작자가 또 행패를 부렸다며. 아이고, 그 인간 욕심이 어디 하루 이틀인가. 할머니, 어쩌면 좋아요. 봉이를 내치라는데. 내치긴 뭘 내쳐. 그 작자 속셈이 뻔하지. 세댁 땅을 노리는 게야. 봉이는 그저 핑계일 뿐이라고. 곱단 어멈은 분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구의 음흉한 속내를 훤히 꿰뚫고 있었던 것이지요. 곱단 어멈은 이 마을에서 오래 살아 정구가 어떤 인간인지 잘 알았습니다. 세댁, 정신 똑바로 차려요. 그 작자 한 번 물러서면 끝도 없이 밀고 들어올 위인이야. 봉이를 지키려거든 세댁이 단단히 마음먹어야 해. 네, 할머니, 저 물러서요. 봉이는 제가 지킬 거예요. 윤 씨의 눈에 결연한 빛이 돌았습니다. 2해 동안 과부로 살아오며 단련된 강단이었지요. 하지만 정구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올 것이 오고 만 것입니다. 봉이를 거둔 일이 이렇게 큰 풍파를 몰고 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윤 씨의 평온했던 일상에 거센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정구가 다녀간 뒤로 윤 씨의 집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정구는 마을 곳곳에 사람을 풀어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지요. 그 과부댁 말이야. 알고 보니 외간 사내랑 정분이 나서 그 자식까지 들였다더군. 세상에 정절을 지켜야 할 과부가 그런 짓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나. 다 그럴 만하니 그런 소문이 도는 게지. 근거 없는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옮겨가며 점점 부풀려졌습니다. 봉이가 그저 거두어진 가여운 아이라는 사실은 온데간데 없고 윤 씨가 부정을 저질러 낳은 자식이라는 식으로 둔갑했지요. 정구가 뒤에서 부추긴 까닭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달라졌습니다. 윤 씨가 길을 지나가면 수군거림이 따라왔고 손가락질이 뒤따랐지요. 우물가에서는 안악들이 윤 씨를 보고 입을 가린 채 쑥덕거렸습니다. 윤 씨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떳떳하니 무엇이 두렵겠느냐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하지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칼날처럼 가슴을 후볐습니다. 밤이면 홀로 눈물을 삼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봉이는 그런 윤 씨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지요. 자신 때문에 마님이 고통받는 것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 밤 봉이는 잠든 척하며 윤 씨가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봉이의 작은 가슴이 미어졌지요. 나 때문이야. 내가 없어지면 마님이 편할 텐데. 봉이는 그날 밤 몰래 일어나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이지요. 살그머니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등 뒤에서 윤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딜 가려고? 봉이는 우뚝 멈춰 섰습니다. 윤 씨가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봉이는 보따리를 든 채 고개를 떨궜지요. 마님, 저 그냥 또 나가려는 게냐. 내가 가지 말랬지. 윤 씨가 다가와 봉이의 보따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러고는 봉이를 마주보고 앉았지요. 등잔불에 비친 윤 씨의 얼굴은 헬쑥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봉아, 내가 너한테 한 가지만 묻자. 너는 여기 있고 싶으냐? 아니면 떠나고 싶으냐? 내 진짜 마음을 말해봐라. 봉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있고 싶어요. 여기가 좋아요. 그럼 됐다. 너는 여기 있어라. 하지만 저 때문에 마님이 내 걱정은 마라. 나는 남들 말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다. 저 정구라는 작자가 아무리 흔들어대도 나는 끄떡없어. 알겠느냐? 윤 씨는 봉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요. 봉이는 그 온기에 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봉아, 너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 시키는 거 다 하겠다고, 매를 맞아도 안 울겠다고 그랬지.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아느냐? 7살짜리가 어쩌다 그런 말을 하게 됐을까 싶어서. 이제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는 종이 아니다. 매 맞을 일도 없고 쫓겨날 일도 없어. 그냥 여기서 마음 편히 살아라. 알겠느냐? 봉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 씨는 그 작은 몸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끌어안고 있었지요. 그날 밤을 계기로 윤 씨와 봉이의 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다지만 두 사람은 어느새 모자나 다름없었지요. 윤 씨는 봉이를 친자식처럼 여겼고 봉이는 윤 씨를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다만 봉이는 끝내 어머니라는 말만은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어린 마음에 그렇게 여겼던 것이지요. 며칠 뒤 정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마을에 유지 몇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유지란 마을에서 행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정구는 그들 앞에서 윤 씨를 몰아세웠습니다. 자, 다들 보시오. 이 집에 외간 사내 아이가 버젓이 살고 있질 않소. 과부된 몸으로 이 무슨 망측한 일이오. 함께 온 유지들이 헛기침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허허, 이거 듣던 대로구먼. 과부댁이 어찌 이런 일을. 윤 씨는 그들 앞에 당당히 맞섰지요. 여러분,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 아이는 갈 곳 없는 고아예요.
제가 가엾어 거두었을 뿐 부정한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허허, 말은 누가 못하나. 정구가 비웃었습니다. 재수 씨 정결백하다면 저 아이를 내치면 될 일 아닌가. 떳떳하다면서 왜 아이를 끼고 도는 게야. 그게 다 캥기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아주버님, 어찌 그런 모진 말씀을. 모진 말이 아니라 바른 말일세. 내 오늘 여러 어른들 모신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지. 재수 씨가 사흘 안에 저 아이를 내치지 않으면 우리 가문 회의에 붙여 재수 씨를 출문시키겠네. 출문이란 집안에서 내쫓는 것을 말합니다. 과부가 출문을 당하면 갈 곳도 없고 죽은 남편의 전답도 모두 잃게 되지요. 정구의 속셈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윤 씨를 출문시켜 전답을 차지하려는 것이었지요. 윤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흘이라는 시한이 떨어진 것입니다. 봉이를 내치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든지. 윤 씨는 벼랑 끝에 몰린 셈이었지요. 정구 일행이 돌아간 뒤 윤 씨는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봉이가 다가왔지요. 마님, 저 때문에 죄송해요.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윤 씨는 봉이를 안심시켰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것이지요. 그날 저녁 곱단 어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흘시한 이야기를 듣고 곱단 어멈도 발을 동동 굴렀지요. 아이고, 이 일을 어쩐다지. 그 작자가 아주 작정을 했구먼. 할머니, 가문 회의에 붙이겠대요. 출문시키겠다고. 출문? 가소롭다. 세댁, 너무 겁먹지 마. 출문이라는 게 그리 쉬운 줄 아나. 가문 어른들이 다 모여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게야. 정구 그 작자 혼자 좌지우지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다 그 양반 편인걸요. 편이긴. 돈에 눈먼 것들이 그렇지. 세댁, 내 말 들어. 이럴 때일수록 더 떳떳해야 해. 봉이가 어떤 아인지, 세댁이 어떤 사람인지 마을 사람들이 두 눈으로 보게 만들어야 한다고. 소문은 소문으로 덮이지만 진심은 세월이 증명하는 게야. 곱단 어멈의 말에 윤 씨는 조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무렵 윤 씨가 그만 몸져눕고 말았습니다. 마음고생의 몸까지 상한 것입니다. 며칠을 끙끙 앓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지요. 열이 펄펄 끓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때 봉이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7살짜리가 밤새 윤 씨의 곁을 지켰지요.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미음을 끓여 한 술 한 술 떠먹였습니다. 약방에 달려가 약을 지어오고 정성껏 다렸지요. 마님, 약 드세요. 이거 드시면 나으실 거예요. 봉이는 졸린 눈을 비벼가며 밤을 새웠습니다. 윤 씨가 행여 잘못될까봐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비몽사몽간에 윤 씨가 눈을 떠보면 봉이가 머리맡에 앉아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봉아, 너는 자지 않고 마님 나으실 때까지 안 잘 거예요. 봉이의 그 말에 윤 씨는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친자식도 이리 못할 텐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가 이토록 정성을 다하다니요. 그렇게 봉이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윤 씨는 며칠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 봉이는 눈에 띄게 헬쑥해졌지요. 윤 씨를 살리느라 제 몸은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윤 씨는 그런 봉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녀석아, 내 몸도 챙겨야지. 나 살리려다 내가 병나겠다. 마님이 안 아프면 됐어요. 그럼 된 거예요. 봉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윤 씨는 다시금 마음을 굳혔지요. 이 아이를 절대 내칠 수 없다고요. 그날 밤 윤 씨는 장롱 깊숙이 넣어둔 남편의 유품을 꺼냈습니다. 죽은 정한이 남긴 반쪽 놀이개였지요. 윤 씨는 그것을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보,
어쩌면 좋아요. 저 어린 것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당신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윤 씨는 죽은 남편에게 하소연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공이가 간직한 것과 똑같이 생긴 놀이개라는 것을 떠올렸다면 좋았겠지만 윤 씨는 봉이의 놀이개를 본 적이 없었지요. 봉이가 꽁꽁 숨겨 두었으니까요. 두 반쪽이 한 지붕 아래 있으면서도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 씨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봉이를 내치지 않기로요.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어도 저 가여운 아이를 저버릴 수는 없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래, 땅이고 집이고 다 잃어도 좋다. 봉이만은 못 내준다. 저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윤 씨는 놀이개를 다시 장롱에 넣으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었지요. 이제 윤 씨는 정구와 정면으로 맞서는 험난한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칠지 윤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봉이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만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 씨는 봉이를 내치지 않았지요. 약속대로 정구는 가문 회의를 열었습니다. 마을 어귀 정구의 큰 집 사랑채에 가문 어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윤 씨도 봉이를 데리고 그 자리에 불려갔지요. 사랑채에는 정씨 가문의 늙은 어른들이 위엄 있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우서른인 정노인이 좌중을 둘러보았지요. 정노인은 정한과 정구의 당숫벌 되는 어른으로 가문에서 가장 발언권이 셌습니다. 정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 어른들, 오늘 이렇게 모이시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제 재수 씨의 망측한 행실 때문입니다. 과부된 몸으로 외간 사내 아이를 들여 키우고 있으니 이는 우리 가문의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땅히 출문시켜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할 줄로 압니다. 가문 어른들이 웅성거렸지요. 정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몰아붙였지요. 게다가 저 아이는 근본도 모르는 천출입니다. 어디서 굴러온 자식인지도 모르는데 우리 정씨 가문 며느리가 그런 아이를 끼고 산다니 이게 어디 될 말입니까? 윤 씨는 그 모진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봉이는 윤 씨의 곁에 바싹 붙어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요.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이윽고 정노인이 윤 씨에게 물었지요. 내 시숙의 말이 사실이냐? 외간 아이를 들였다는 것이. 윤 씨가 고개를 들고 또렷이 대답했습니다. 어른, 아이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부정한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갈 곳 없는 고아였습니다. 한겨울 새벽에 저희 집 돛돌 앞에 엎드려 거두어 달라 빌었습니다.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어 거두었을 뿐입니다. 허나 과부된 몸으로 사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세상의 의심을 사기 마련이다. 내가 그것을 몰랐더냐? 알았습니다. 허나 어른, 사람이 어찌 의심이 두려워 죽어가는 아이를 외면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닌 줄로 압니다. 윤 씨의 당당한 대답에 가문 어른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더러는 윤 씨의 말이 옳다 여기는 이도 있었지요. 정구는 일이 제 뜻대로 풀리지 않자 다급해졌습니다. 어른들, 저 여자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다 꾸며 낸 변명입니다. 정결백하다면 당장 저 아이를 내치면 될 일 아닙니까? 그때였습니다. 줄곧 고개를 떨구고 있던 봉이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지요. 그러고는 가문 어른들 앞에 넙죽 엎드렸지요. 어른들,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7살짜리가 어른들 앞에 나서서 말을 하다니 보통 당돌한 일이 아니었지요. 봉이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죽어가는 저를 불쌍히 여겨 살려주신 것뿐이에요. 마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마님이 저를 거두지 않으셨으면 저는 길에서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 마님을 벌하지 마시고 저를 내치세요. 제가 나가면 다 끝나잖아요.
봉이의 그 말에 사랑채가 숙연해졌습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갸륵한 말에 가문 어른들도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지요. 정 노인이 봉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봉이라고 합니다. 봉이라. 내 나이가 몇이냐? 7살이옵니다. 7살짜리가 어찌 그리 의젓하냐? 내 효심이 갸륵하구나. 정 노인은 봉이를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더니 좌중을 향해 말했지요. 여보게들, 내 생각엔 이렇네. 과부가 갈 곳 없는 아이를 거둔 것이 어찌 죄가 되겠는가. 오히려 그 자비로운 마음이 가상하지 않은가. 부정한 일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으니 함부로 출문을 논할 일이 아닐세. 가문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구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일이 제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 노인이 못을 박았습니다. 이 일은 없던 것으로 하세. 다만 재수 씨는 행실을 더욱 조신히 하여 세상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하게. 그러면 될 일이야. 이로써 첫 번째 위기는 넘겼습니다. 윤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봉이의 갸륵한 말 한마디가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윤 씨는 사랑채를 나오며 봉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봉아, 아까는 정말 고마웠다. 내 덕분에 큰 화를 면했어. 제가 한 게 뭐 있다고요. 사실대로 말씀드린 것뿐인걸요. 봉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윤 씨는 그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정구가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곱단 어멈이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지요. 아이고, 잘됐다 잘됐어. 그 봉이 녀석이 한몫 단단히 했다며. 어이구, 우리 봉이 장하다 장해. 곱단 어멈은 봉이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봉이도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환하게 웃었지요. 세 사람은 모처럼 마음 편히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곱단 어멈이 윤 씨네 집에 들러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단란한 밥상이었지요. 곱단 어멈이 봉이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봉아, 이 할미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줄까? 네, 주세요. 봉이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곱단 어멈은 구수한 입담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지요. 호랑이를 골탕 먹인 곶감 이야기, 도깨비방망이로 부자 된 나무꾼 이야기. 봉이는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웃고 떠드는 사이 윤 씨네 집에는 따뜻한 정이 가득 찼지요. 이야기 끝에 곱단 어멈이 봉이에게 물었습니다. 봉아,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봉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마님을 잘 모시고 싶어요. 마님이 저한테 잘해 주셨으니까 저도 마님 늙으시면 잘 모실 거예요. 그 말에 윤 씨의 눈가가 붉어졌지요. 곱단 어멈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봉아, 너는 참 마음이 고운 아이로구나. 그 마음 변치 말거라. 사람은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사람인 게야. 곱단 어멈은 그렇게 말하며 봉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주름진 손이 따뜻했지요. 봉이는 곱단 어멈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받은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며칠 동안은 평온한 날이 이어졌습니다. 봉이는 더욱 부지런히 일했고 윤 씨는 그런 봉이를 자식처럼 아꼈지요. 봄이 오면서 마당의 살구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봉이는 그 꽃이 피 흩날리는 마당에서 윤 씨와 함께 봄나무를 다듬었지요. 그 모습은 영락없는 모자의 정경이었습니다. 하루는 봉이가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어린 손으로 어찌나 야무지게 잡았는지 제법 큰 붕어 몇 마리였지요. 마님, 이거 잡았어요. 매운탕 끓여 드세요. 봉이가 자랑스럽게 물고기를 내밀자 윤 씨가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봉이가 살림 미천이네. 어디 매운탕 한번 끓여볼까. 윤 씨는 봉이가 잡아온 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였습니다. 봉이는 부뚜막에 앉아 그것을 지켜보았지요.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가득 찼습니다. 두 사람은 오순도순 매운탕을 나눠 먹었지요. 봉이는 그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떠돌던 서름이 윤 씨의 따뜻한 정에 조금씩 녹아내렸지요. 봉이는 영특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윤 씨가 삭바느질 값을 세마다 헷갈려 하자 곁에서 지켜보던 봉이가 척척 셈을 맞춰 주었습니다. 마님, 그건 다푼이 아니라 엿푼이에요. 저고리 둘에 댄님 하나 더 하셨잖아요. 어머, 그러네. 너 셈도 잘하는구나. 윤 씨는 혀를 내둘렀지요. 글만 빨리 깨치는 게 아니라 셈도 빨랐던 것이지요. 봉이는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았고 한 번 들은 것은 그대로 기억했습니다. 윤 씨는 그런 봉이를 보며 늘 감탄했지요. 봉아, 너는 어쩜 이리 영특하냐. 천한 집 아이 같지가 않아. 윤 씨는 무심코 그렇게 말했다가 스스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봉이가 천한 집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스쳤던 것이지요. 하지만 윤 씨는 그 생각을 깊이 좇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봉이가 더운 날 냇가에서 멱을 감고 돌아왔는데 윤 씨가 봉이의 등을 닦아 주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지요. 봉이의 왼쪽 어깨에 붉은 반점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동전만 한 크기의 선명한 붉은 점이었지요. 봉아, 이 어깨의 점은 뭐냐?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게냐? 네, 엄마가 그러는데 날 때부터 있었대요. 윤 씨는 그 붉은 반점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쩐지 낯이 익은 느낌이었지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정씨 가문 사내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표식이었습니다. 죽은 정한의 어깨에도 똑같은 반점이 있었지요. 하지만 윤 씨는 정한의 어깨를 자세히 본 적이 없어 그것을 기억해 내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윤 씨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그냥 넘겼습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실마리가 윤 씨의 눈앞을 스쳐갔지만 안타깝게도 윤 씨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이지요. 진실은 늘 이렇게 가까이 있었지만 아직 그 베일을 벗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한 날들은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정구는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더욱 음흉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봉이와 윤 씨에게 닥쳐올 더 큰 시련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구는 가문 회의에서 망신을 당한 뒤로 이를 갈았습니다. 재수 씨 하나 내쫓지 못하고 도리어 7살짜리 아이에게 한 방 먹은 꼴이었으니까요. 정구의 탐욕은 더욱 독해졌습니다. 재수 씨, 어디 두고 보자. 정면으로 안 되면 옆으로 치고 들어가면 될 일이지. 정구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계략을 짰습니다. 이번에는 봉이를 직접 노렸지요. 봉이를 곤경에 빠뜨려 윤 씨가 제 발로 아이를 내치게 만들 속셈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군의 곳간에서 쌀가마가 없어졌다는 소문이 돈 것입니다. 정군은 펄펄 뛰며 도둑을 찾는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지요. 이런 괘씸한 도둑놈, 누가 감히 내 곳간을 털었단 말이냐. 정군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다 슬그머니 봉이에게 의심의 눈길을 돌렸지요. 옳거니 요즘 이 마을에 근본 모를 아이가 하나 굴러들어 왔다지. 도둑질이야 그런 천한 것들이 하는 짓 아닌가. 여봐라. 그 과부댁 아이를 잡아오너라. 정구의 하수인들이 윤 씨네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봉이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 나왔지요. 윤 씨가 놀라 막아섰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봉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재수 씨, 비키시오. 대개 그 아이가 우리 곳간 쌀을 훔쳤소. 도둑은 관아에 넘겨야지. 봉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무슨 증거로 그런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윤 씨가 거세게 항의했지만 정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
천한 것이 도둑질하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 다들 그리 알고 있는 걸. 봉이는 영문도 모른 채 정구 앞에 끌려갔지요. 정구가 봉이를 내려다보며 으름장을 놓았지요. 이놈, 내가 내 곳간 쌀을 훔쳤지. 바른 대로 되지 못할까. 봉이는 떨면서도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이놈이 그래도 발뺌을 해. 여봐라. 이 도둑놈을 매우 쳐라. 정구가 매를 들라 명했습니다. 그때 봉이가 침착하게 입을 열었지요. 어른, 잠깐만요. 쌀가마가 없어진 게 언제예요? 뭐,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저께 밤이다. 그저께 밤이면 저는 마님이 편찮으셔서 밤새 곁을 지켰어요. 곱단 할머니도 아세요. 약을 지으러 약방에도 갔는걸요. 약방 어르신께 물어보세요. 제가 그 시각에 약방에 있었는지 아닌지요. 봉이의 또렷한 말에 정구가 움찔했습니다. 봉이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지요. 그리고 어른, 쌀가마는 무거워서 어른도 혼자 못 옮겨요. 저 같은 어린애가 어떻게 쌀가마를 훔쳐가요? 그게 말이 되나요?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봉이의 말이 구구절절 옳았기 때문이지요. 7살짜리가 쌀가마를 훔쳐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긴 저 어린 것이 무슨 수로 쌀가마를. 맞아. 말이 안 되지. 정영감이 애꿎은 애를 잡는 거 아냐? 정구의 얼굴이 벌개졌지요. 봉이의 영민한 항변에 그만 말문이 막힌 것이지요. 마침 약방 노인이 사람들 틈에서 나서며 증언했습니다. 맞소. 그저께 밤에 이 아이가 약방에 왔었소. 과부댁 마님 약을 지으러 말이오. 한참을 약다리는 법을 묻고 갔지. 이로써 봉이의 결백이 밝혀졌습니다. 정구의 모함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지요. 정구는 분을 사기며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엔 운이 좋았다. 어디 두고 보자. 정구가 이를 갈며 돌아가자 윤 씨가 봉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봉아, 무서웠지. 어쩜 그리 침착하게 말을 했누. 마님이 다 마음 졸였다.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떳떳하면 무서울 게 없다고 마님이 그러셨잖아요. 봉이는 씩 웃었지요. 윤 씨도 그제야 안도하며 미소 지었지요. 곱단 어멈이 달려와 봉이를 칭찬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봉이가 또 한 건 했네. 그 영악한 정구를 말로 이겼어. 어이구, 장하다 장해. 봉이의 슬기로움 덕분에 두 번째 위기도 넘겼습니다. 하지만 정구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봉이라는 아이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더욱 독한 마음을 먹었지요. 그 무렵 봉이의 영특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그를 아는 사람이 드물어 관아에서 내려온 방문을 읽지 못해 다들 쩔쩔매고 있을 때였지요. 방문이란 관아에서 백성에게 알리는 글을 말합니다. 그런데 봉이가 그 어려운 방문을 술술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건 흉년이 들면 세금을 덜어준다는 글이에요. 가구마다 사정을 적어 관아에 내면 살펴봐 준대요.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7살짜리가 어른도 못 읽는 글을 읽다니요. 세상에, 저 어린 것이 글을 다 아네. 과부댁 업둥이가 보통이 아니구먼. 봉이를 업둥이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차츰 봉이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민함과 의젓함에 마을 인심이 조금씩 돌아선 것이지요. 봉이는 어려운 처지에 이웃을 도와 방문도 읽어주고 글도 대신 써 주었습니다. 그렇게 봉이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얻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정구는 더욱 속이 끓었지요. 저놈이 인심까지 얻고 있어? 안 되겠다. 더 늦기 전에 손을 써야겠어. 정구는 더욱 교활한 수를 쓰기로 했습니다. 봉이의 출생을 파헤쳐 약점을 잡아내기로 한 것이지요. 정구는 사람을 풀어 봉이가 어디서 왔는지, 그 어미가 누구인지 캐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어미가 누군지만 알아내면 약점을 잡을 수 있을 게야.
천한 것의 자식이면 자식이라서 흠이고 누구 첩의 자식이면 또 그래서 흠이지. 정구의 하수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봉이의 내력을 캐고 다녔습니다. 봉이가 어느 고을에서 왔는지, 그 어미가 어떻게 죽었는지 하나하나 들추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구는 전혀 뜻밖의 사실에 다가서게 됩니다. 봉이의 어미가 살던 곳이 다름 아닌 죽은 동생 정한이 장사를 다니던 객지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정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캐면 캘수록 이상한 점이 드러났지요. 봉이의 어미 분월이라는 여인이 죽은 정한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소문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뭐라, 정한이와 그 여자가. 정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언가 짚히는 것이 있었던 것이지요. 정구는 객지의 옛 주막집을 수소문해 그곳 주모를 불러 캐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다지. 정한이라는 행상꾼을 아는가? 정서방님이요? 알다마다요. 인심 좋고 글 잘하던 분이셨지요. 객지서 객사하셨다는 소식에 동네가 다 안타까워했답니다. 그 정한이가 분월이란 여자와 어찌 되는 사이였나. 주모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두 분이 정분이 나셨더랬지요. 분월이가 정서방님 아이를 낳았는 걸요. 사내 아이였는데 이름이 봉이라 했던가. 정구의 눈이 번쩍 뜨였지요. 마침내 확신을 얻은 것이지요. 봉이가 다름 아닌 죽은 정한의 핏줄이라는 것을요. 정한이 객지에서 분월이라는 여인과 정을 통해 낳은 자식이 바로 봉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구는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음흉한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지요. 허허, 이것 봐라. 봉이 그놈이 정한이 자식이었어. 그럼 이거 잘만 하면 더 큰 횡재가 되겠는걸. 정구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만약 봉이가 정한의 핏줄로 인정받으면 죽은 정한의 전답은 봉이에게 상속될 터였습니다. 그러면 정구가 노리던 윤 씨의 전답은 영영 차지할 수 없게 되지요. 그러니 봉이가 정한의 자식이라는 사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묻어버려야 했습니다. 안지, 저놈이 정한이 자식이라는 게 알려지면 내 계획이 다 틀어진다. 저 사실을 아는 자는 나뿐이니 묻어버리면 그만이야. 아니, 차라리 저 아이를 영영 없애버리는 게 낫겠어. 정구의 마음속에 무서운 흉계가 싹 텄습니다. 봉이가 정한의 핏줄임을 아는 사람은 자신뿐이라 여긴 정구는 그 사실을 영원히 묻기 위해 봉이를 해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탐욕이 사람을 어디까지 몰고 가는지 정구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봉이와 윤 씨는 이런 무서운 음모가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봉이는 윤 씨에게 부쩍 살갑게 굴었지요. 어느 날 저녁 봉이가 윤 씨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지요. 마님, 어깨 아프시죠?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하루 종일 바느질 하시느라 힘드셨잖아요. 아이고, 우리 봉이가 효자네. 손이 야무져서 시원하구나. 윤 씨는 봉이의 작은 손길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죽은 남편을 잃고 외롭던 세월, 이 작은 아이가 들어온 뒤로 집 안에 웃음이 돌았지요. 윤 씨는 문득 봉이가 없는 삶은 이제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봉아, 너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마님은 내 덕분에 안 외롭다. 저도요. 마님 덕분에 저도 안 외로워요. 엄마 돌아가시고 혼자였는데 이제 마님이 계시잖아요. 봉이의 그 말에 윤 씨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봉이는 차마 어머니라는 말은 못했지만 그 마음만은 어머니를 향한 것이었지요. 윤 씨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먹구름은 이미 두 사람의 머리 위에 드리워지고 있었지요. 정구의 칼끝이 봉이를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구는 봉이를 해칠 흉계를 꾸몄습니다. 봉이가 죽은 정한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영영 묻으려면 봉이를 없애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여긴 것이지요. 탐욕에 눈먼 정구는 어린 조카를 해치는 일조차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구는 우선 봉이를 윤 씨에게서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래야 이를 꾸미기가 쉬웠으니까요. 정구는 그럴듯한 구실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정구가 곱단 어멈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사람을 정구가 직접 찾아온 것이지요. 곱단 어멈은 경계했습니다. 정 영감이 이 누추한 데를 다 찾아오시고 무슨 바람이 불었수. 허허, 곱단 어멈, 내 기니 할 말이 있어 왔네. 다름이 아니라 그 봉이라는 아이 말이야. 내가 그동안 너무 모질게 굴었던 것 같아. 마음이 영 편치 않더군. 곱단 어멈은 정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 음흉한 작자가 무슨 꿍꿍이로 이런 말을 하나 싶었지요. 그래서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그 아이를 좋은데 보내줄까 하네. 읍내에 내 아는 부잣집이 있는데 거기서 똑똑한 아이를 하나 거둬 글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한다더군. 봉이가 똑똑하니 거기 가면 출세할 수 있을 게야. 과부댁에서 더부살이하는 것보다 100번 낫지 않겠나. 곱단 어멈은 정구의 속셈을 의심했지만 한편으로는 솔깃하기도 했습니다. 봉이가 정말 좋은 데 가서 글 공부를 하면 그것은 봉이에게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곱단 어멈은 신중했습니다. 그건 세댁하고 봉이가 정할 일이지 내가 뭐라 할 일이 아니오. 정 영감이 직접 가서 말해보시구려. 정구는 곱단 어멈을 통해 윤 씨를 설득하려던 계획이 빗나가자 직접 윤 씨를 찾아갔습니다. 정구는 짐짓인자한 척하며 윤 씨에게 봉이를 읍내로 보내라고 권했지요. 재수 씨, 봉이를 위해서 하는 말일세. 그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가. 이런 시골서 썩히기엔 아까운 제목이야. 읍내 부잣집에서 글 공부를 시켜준다는데 가면 분명 큰 인물이 될 게야. 재수 씨가 봉이를 정말 아낀다면 그 아이의 앞날을 위해 보내줘야 하지 않겠나. 윤 씨는 망설였습니다. 봉이를 떠나보내는 것은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었지만 봉이의 앞날을 생각하면 그게 옳은 일일지도 몰랐으니까요. 윤 씨는 봉이에게 이 일을 어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봉아, 시숙 어른이 너를 읍내 부잣집에 보내 글 공부를 시켜 주신다는구나. 거기 가면 출세할 수 있다는데 내 생각은 어떠냐? 봉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안 갈래요. 마님 곁에 있을래요. 하지만 봉아, 거기 가면 글 공부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잘 먹을 수 있다는데 여기서 고생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니? 싫어요. 좋은 옷 안 입어도 되고 잘 안 먹어도 돼요. 저는 그냥 마님이랑 있고 싶어요. 봉이는 한사코 거부했지요. 윤 씨는 그런 봉이가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였지요. 사실 윤 씨도 봉이를 보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 알았다. 안 보내마. 너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 윤 씨가 봉이를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정구의 계획은 또 틀어졌습니다. 정구는 이를 갈았지요. 이것들이 끝까지 말을 안 들어. 좋아. 그렇다면 강제로라도 떼어놓는 수밖에. 정구는 더 험한 수를 쓰기로 했습니다. 봉이를 강제로 납치해 아무도 모르게 없애 버리기로 한 것이지요. 정구는 거친 하수인 둘을 불러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그 과부댁 아이를 데려와라. 밤중에 몰래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수인들이 음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구의 흉계가 마침내 실행에 옮겨지려는 순간이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 씨와 봉이가 잠든 사이 검은 그림자 둘이 윤 씨네 집 담을 넘었습니다. 정구의 하수인들이었지요. 그들은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가 잠든 봉이를 들쳐 업었습니다. 봉이가 놀라 깨어 소리치려 했지만 하수인이 입을 틀어 막았지요. 봉이가 발버둥 쳤지만 어른의 힘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수인들은 봉이를 자루에 담아 둘러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귀가 어두운 윤 씨는 그것도 모르고 곤히 잠들어 있었지요. 하수인들은 봉이를 깊은 산속 외딴 폐가로 끌고 갔습니다. 봉이는 자루에서 풀려나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아저씨들 저를 왜 데려왔어요? 마님한테 보내주세요. 시끄럽다. 이놈아. 곧 알게 될 게다. 하수인들은 봉이를 폐가 기둥에 묶어 두었습니다. 봉이는 무서웠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했지요. 봉이는 하수인들이 나누는 말을 가만히 엿들었습니다. 정영감이 이 아이를 영영 없애라 했지. 그래. 날이 밝으면 강물에 던지라더군. 정한이 자식이라나 뭐라나 살려두면 안 된다고. 봉이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한이 자식이라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봉이는 정한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누군가의 자식이라서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은 알아들었지요. 봉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서 이 사실을 마님께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수인들은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지요. 봉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지요. 묶인 줄을 기둥 모서리에 비벼 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어린 손목이 까지고 피가 났지만 봉이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마침내 줄이 풀렸지요. 봉이는 살금살금 폐가를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깊은 산속이라 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봉이는 가시덤불을 헤치며 무작정 달렸지요. 발이 찢기고 옷이 헤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새 산을 헤매다 새벽녘에 그만 기진맥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튿날 아침 윤 씨가 눈을 떠보니 봉이가 보이지 않았지요. 처음엔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나갔으려니 했지요. 하지만 마당에도 부엌에도 어디에도 봉이는 없었습니다. 봉아, 봉아, 어디 있느냐? 윤 씨는 온 집안을 뒤지며 봉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봉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지요. 윤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봉이가 자던 이부자리만 흐트러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이가 늘 머리맡에 두던 그 보따리가 그대로 놓여 있었지요. 봉이가 제 발로 나갔다면 보따리를 두고 갈 리가 없는데 윤 씨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봉이가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끌려간 것이 분명했지요. 윤 씨는 곱단 어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봉이가 없어졌어요. 뭐라고? 봉이가 없어지다니. 곱단 어멈도 깜짝 놀랐습니다. 두 사람은 온 마을을 뒤지며 봉이를 찾았지요. 하지만 봉이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때 곱단 어멈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세댁, 혹시 정구 그 작자 짓이 아닐까? 네, 생각해봐. 봉이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게 누구야? 바로 정구 그 작자 아닌가? 어제도 봉이를 읍내로 보내라 어쩌라 하더니 그게 다 수상해. 윤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정구라면 능히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위인이었지요. 윤 씨는 곧장 정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주버님, 우리 봉이 어디 있어요? 아주버님이 데려갔죠. 윤 씨가 정구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구는 시치미를 뚝 뗐지요. 이게 무슨 행패인가, 재수 씨. 내가 봉이를 데려가다니. 무슨 그런 망발을. 시치미 떼지 마세요. 아주버님 말고 누가 우리 봉이를 해치겠어요. 허허, 증거도 없이 사람을 잡는구먼. 봉이 그놈이 제 발로 도망친 게지. 천한 것들이 본래 그렇지 않은가.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정구는 끝까지 발뺌을 했습니다. 윤 씨는 증거가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그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봉이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윤 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뿐인 봉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윤 씨는 미친 듯이 봉이를 찾아 헤맸지요. 산이며 들이며 발길 닿는 곳마다 봉이의 이름을 부르며 다녔습니다. 하지만 봉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봉아, 봉아, 어디 있느냐? 제발 살아만 있어 다오. 윤 씨는 목이 쉬도록 봉이를 불렀지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지요. 봉이를 거둔 것이 화근이 되어 이렇게 잃어버리고 말다니. 윤 씨의 가슴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정구의 음흉한 계략이 마침내 두 사람을 갈라놓고 만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봉이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윤 씨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웠지요. 곱단 어멈이 곁에서 윤 씨를 다독였습니다. 세댁, 정신 차려. 이러다 세댁까지 잡겠어. 봉이는 영악한 아이니 어디서든 살아있을 게야. 그렇게 믿어야지. 할머니, 제가 봉이를 못 지켰어요. 그 어린 것을 제가. 세댁 탓이 아니야. 다 그 정구 그 작자 탓이지.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그 작자는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게야. 그리고 봉이는 꼭 돌아올 게다. 내 그렇게 믿어. 곱단 어멈의 위로에도 윤 씨의 슬픔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봉이가 떠난 빈자리는 너무도 컸지요. 윤 씨는 봉이가 자던 이부자리를 끌어안고 밤마다 울었습니다. 봉이가 남기고 간 보따리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봉이가 아끼던 물건들이 들어 있었지요. 다른 집신 한 짝, 반들반들한 조약돌 몇 개, 그리고 천으로 꽁꽁 싸맨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윤 씨가 그 천을 풀어보려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어쩐지 그것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지요. 봉이가 그토록 소중히 간직하던 물건이니 봉이가 돌아오면 직접 보여주리라 여기고 윤 씨는 그것을 다시 보따리에 넣어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봉이의 운명을 가를 반쪽 놀이개라는 것을 윤 씨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진실의 열쇠가 윤 씨의 손안에 있었지만 아직은 열릴 때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한편 산속에서 기진맥진에 쓰러졌던 봉이는 과연 어찌 되었을까요? 봉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 산에 약초를 캐러 온 한 노인이 쓰러진 봉이를 발견한 것이지요. 노인은 봉이를 제 오두막으로 데려가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봉이는 며칠을 앓다가 겨우 깨어났지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봉이는 노인에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윤 씨 마님 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마님이 자신을 기다린다고 말이지요. 노인은 봉이의 딱한 사정을 듣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불쌍한 것. 그래, 몸이 낫거든 그 댁으로 돌려보내주마. 허나 아직은 안 된다. 너를 노린 자들이 있다 하니 함부로 나섰다간 또 변을 당할라. 노인은 봉이를 한동안 숨겨주기로 했습니다. 봉이가 기운을 차리고 정구의 감시가 느슨해질 때를 기다리기로 한 것이지요. 그렇게 봉이는 산속 오두막에서 때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마님 곁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으면서요. 봉이가 사라진 뒤 정구는 본격적으로 윤 씨의 전답을 차지하려 들었습니다. 봉이라는 걸림돌이 없어졌다 여긴 것이지요. 정구는 다시 가문 어른들을 부추겼습니다. 여러 어른들, 그 과부댁이 키우던 아이가 제 발로 도망쳤소. 은혜도 모르는 천한 것이었지. 그것 보시오. 내 진작 그 아이가 화근이라 하지 않았소. 이제 재수 씨도 홀몸이 되었으니 차라리 시댁으로 들이거나 정리를 하는 게 옳지 않겠소. 정구는 윤 씨가 봉이를 잃고 시리에 빠진 틈을 노렸습니다. 이때다 싶어 전답을 빼앗으려 한 것이지요. 정구는 윤 씨에게 가짜 빈 문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재수 씨, 실은 죽은 정한이가 내게 진 빚이 있네. 여기 차용증이 있어. 정한이가 죽었으니 이 빚은 재수 씨가 갚아야 하지 않겠나. 갚을 형편이 안 되면 전답으로 대신 갚게. 정구가 내민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정한은 정구에게 빚진 일이 없었지요. 하지만 정한이 죽고 없으니 그것을 반박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윤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주버님, 이건 거짓이에요.
우리 그이가 언제 아주버님께 빚을 졌다고요. 거짓이라니 여기 정한이 손도장이 찍혀 있질 않은가. 발뺌할 셈인가. 윤 씨는 그 손도장이 어떻게 찍힌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정구가 무슨 수를 썼는지 차용증에는 정한의 손도장이 선명했지요. 윤 씨는 봉이를 잃은 슬픔에 더해 이제 전담마저 빼앗길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였지요. 사실 그 손도장은 정구가 정한이 살아생전 다른 문서에 찍었던 것을 교묘히 베껴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정구는 그런 간악한 짓도 서슴지 않는 위인이었지요. 죽은 동생의 손도장까지 위조해 재수 씨의 재산을 빼앗으려 하다니 그 탐욕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곱단 어멈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런 천하의 악당 같으니 죽은 동생한테 없는 빚을 씌워 저 작자가 사람이야, 짐승이야. 할머니, 저 차용증이 가짜라는 걸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이는 죽고 없는데 누가 증언을 해주겠어요. 윤 씨는 막막했지요. 위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밝힐 방도가 없었던 것이지요. 정구는 그런 윤 씨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재수 씨, 순순히 전담 문서를 내놓게. 그러면 송사까지 가는 험한 꼴은 안 봐도 되지 않겠나. 괜히 버티다 관아에 끌려가 망신당하지 말고 말이야. 정구의 협박에 윤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았지요. 못 내놓습니다. 이건 그이가 피땀 흘려 일군 땅이에요. 봉이한테 물려줄 땅이란 말이에요. 죽어도 못 내놓습니다. 봉이, 허허, 그 도망친 천한 것한테 물려줘. 재수 씨도 어지간히 답답하구먼. 좋아, 정 그렇다면 관아에서 보자고. 정구는 관아에 송사를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송사란 관아에 재판을 거는 것을 말합니다. 위조된 차용증이라도 관아에서 인정되면 윤 씨는 꼼짝없이 전답을 빼앗길 판이었습니다. 윤 씨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봉이도 잃고 전답도 잃고 이제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지요. 윤 씨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죽은 남편의 유품을 어루만졌습니다. 반쪽 놀이개였지요. 여보, 나 이제 어찌 살아요. 봉이도 잃고 당신이 남긴 땅마저 빼앗기게 생겼어요. 차라리 당신 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윤 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갈 의욕마저 잃은 듯 했지요. 그동안 그 모진 세월을 버텨온 강단도 봉이를 잃고 나니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곱단 어멈이 윤 씨를 찾아왔습니다. 윤 씨의 넋 나간 모습을 보고 곱단 어멈이 가만히 곁에 앉았지요. 세댁,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정신 차려야지. 할머니, 저는 이제 살 이유가 없어요. 봉이도 없는데. 세댁, 그런 소리 말어. 내 옛말 하나 해줄까. 곱단 어멈은 윤 씨의 손을 잡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버린 자식은 죄가 되어 돌아오고 거둔 자식은 복이 되어 남느니라. 내가 봉이를 처음 봤을 때 했던 말 기억하나? 세댁은 버린 게 아니라 거둔 사람이야. 그러니 그 복이 반드시 돌아올 게야. 봉이는 죽지 않았어. 내 늙은이의 직감으로는 그 아이 분명 살아있어. 언젠가 세댁 앞에 다시 나타날 게야. 곱단 어멈의 그 말이 윤 씨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봉이를 처음 거둘 때 들었던 그 말이었지요. 윤 씨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래, 봉이는 살아있을 것이다. 거둔 자식은 복이 되어 돌아온다 하지 않았는가. 윤 씨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봉이는 살아있을 거예요. 저 포기하지 않을래요. 봉이도 찾고 저 악당한테 전답도 안 뺏길 거예요. 윤 씨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곱단 어멈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그래야 우리 세댁이지. 정신 바짝 차리고 맞서 보자고. 그날부터 윤 씨는 발벗고 나섰습니다. 위조된 차용증이 거짓임을 밝히려 정한이 생전에 거래하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지요.
정한이 정구에게 빚을 졌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한이 형 정구에게 시달렸다는 증언이 하나둘 나왔지요. 정한이 그 사람 형한테 어지간히 시달렸지. 형이 자꾸 돈을 뜯어가서 객지로 장사를 나갔던 게야. 이런 증언들을 들으며 윤 씨는 점점 확신을 얻었습니다. 정구가 정한을 객지로 내몬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무언가 더 깊은 곡절이 있을 거라 직감한 것이지요. 윤 씨는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이가 왜 그 먼 객지를 떠돌다 죽어야 했는지 내 반드시 알아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봉이도 꼭 찾아낼 거예요. 윤 씨의 결의는 굳었습니다. 봉이를 잃은 슬픔이 도리어 윤 씨를 단단하게 만든 것이지요. 곱단 어멈은 그런 윤 씨를 든든하게 여겼습니다. 한편 산속 오두막에서 몸을 추스른 봉이는 마침내 길을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노인의 보살핌으로 기운을 차린 것이지요. 봉이는 노인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오냐, 몸 조심해서 가거라. 그 못된 자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고. 노인은 봉이에게 주먹밥 몇 개를 싸주며 길을 일러주었습니다. 봉이는 마님이 있는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봉이의 귀한 길은 험난했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했지요. 어린 발은 부르트고 배는 고팠습니다. 그래도 봉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님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지요. 밤이면 나무 밑에서 웅크려 자고 낮이면 다시 걸었습니다. 가다가 인심 좋은 농가를 만나면 물 한 모금을 얻어 마셨고 때로는 바치를 거들어 주고 밥 한 술을 얻어 먹었습니다. 봉이는 어디서든 제 몫을 하려 했지요. 공짜로 얻어먹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의젓함에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지요. 저 어린 것이 어쩜 저리 의젓할꼬. 네 집 자식인지 잘 키웠네. 봉이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님 생각이 났습니다. 마님이 자신을 거두어 사람답게 살게 해주었으니까요. 봉이는 하루빨리 돌아가 마님께 효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봉이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수인들이 했던 말, 정한이 자식이라는 그 말이었지요. 정한이가 누구지? 왜 내가 정한이 자식이라는 거지? 봉이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죽은 어머니가 남긴 반쪽 놀이개를 떠올렸지요. 어머니는 그 놀이개를 때가 되면 꺼내 보이라 했습니다. 봉이는 어쩌면 그 놀이개에 자신의 출생에 관한 비밀이 담겨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님께 돌아가면 그 놀이개를 보여드려야겠다. 어쩌면 마님이 뭔가 아실지도 몰라. 봉이는 그렇게 마음먹고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하지만 봉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놀이개가 지금 윤 씨의 손에 있다는 것을요. 봉이가 끌려갈 때 보따리를 두고 갔으니 놀이개도 그 보따리 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봉이가 마을에 가까워졌을 무렵 정구의 귀에 무서운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봉이가 살아있다는 소문이었지요. 하수인들이 봉이를 놓쳤다는 것을 뒤늦게 안정구는 펄펄 뛰었습니다. 뭐라, 그 아이가 도망쳤어. 이 멍청한 것들, 그 아이를 다시 잡아라. 살려두면 모든 게 끝장이다. 정구는 다시 하수인들을 풀어 봉이를 찾게 했습니다. 봉이가 마을로 돌아오기 전에 없애 버릴 작정이었지요. 봉이는 자신을 노리는 위험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마님을 향한 그리움 하나로 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무렵 봉이의 출생에 관한 또 하나의 단서가 세상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한이 객사하기 전 머물렀던 객주집의 주인이 마을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객주집 주인은 정한이 죽기 전에 맡겨 둔 물건 하나를 가지고 있었지요. 바로 정한이 남긴 한 통의 서찰이었습니다. 정한은 죽기 전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그 서찰을 썼습니다. 거기에는 봉이와 분월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정구에 관한 충격적인 비밀이 담겨 있었지요. 정아는 그 서찰을 객주집 주인에게 맡기며 언젠가 자신의 고향 마을 윤 씨에게 전해달라 부탁했던 것입니다. 객주집 주인은 그동안 바빠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키러 온 것이지요. 그 서찰이 윤 씨의 손에 들어가는 날,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봉이의 출생도, 정구의 악행도, 그리고 정한의 죽음에 얽힌 비밀까지도 말입니다. 진실의 실타래가 한 올 한 올 풀려 가고 있었습니다. 봉이는 마님을 향해, 객주집 주인은 윤 씨를 향해, 그리고 정구의 하수인들은 봉이를 향해 세 갈래 길이 한 점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지요. 머지않아 모든 것이 한자리에서 맞부딪히게 될 터였습니다. 그날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정구가 윤 씨를 관하에 고발해 송사가 열리는 날이었지요. 윤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관하로 향했습니다. 곱단 어멈이 그 곁을 지켰지요. 위조된 차용증 한 장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송사에서 지면 윤 씨는 전답을 모두 잃을 판이었습니다. 관아 앞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고을 사또가 자리에 앉고 송사가 시작되었지요. 정구가 먼저 위조된 차용증을 내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또, 보십시오. 여기 제 죽은 동생 정한이 제게 진 빚문서가 있습니다. 동생이 죽었으니 이 빚은 마땅히 재수 씨가 갚아야 하는데 갚을 형편이 안 된다 하니 전답으로 대신 받으려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당한 일이옵니다. 사또가 차용증을 살펴보았습니다. 정한의 손도장이 찍혀 있으니 겉보기엔 멀쩡한 문서였지요. 사또가 윤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 문서가 진짜냐? 내 남편이 정령 빚을 졌느냐? 윤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사또, 그것은 위조된 문서입니다. 제 남편은 시숙께 빚진 일이 없습니다. 시숙이 제 전답을 빼앗으려 거짓 문서를 꾸민 것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위조라는 증거 말이다. 윤 씨는 말문이 막혔지요. 위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었으니까요. 정구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윤 씨의 패색이 짙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밖에서 소란이 일더니 한 사내 아이가 사람들을 해치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마님, 봉이였지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봉이가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윤 씨는 제 눈을 의심했지요. 봉이가 맞느냐? 살아 있었구나. 아이고, 내 새끼. 윤 씨가 달려가 봉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지요. 헤어졌던 모자가 다시 만난 것입니다. 지켜보던 사람들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하지만 정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죽었어야 할 봉이가 살아 돌아왔으니 보통 낭패가 아니었지요. 정구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사또, 저 아이는 과부댁에서 도망친 천한 종놈입니다. 송사와는 상관없으니 내치십시오. 그때 봉이가 정구를 똑바로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를 잡아간 게 바로 저 어른이에요. 저 어른이 사람을 시켜 저를 산속에 가두고 강물에 던져 죽이라고 했어요. 좌중이 술렁였지요. 봉이가 또렷하게 말을 이었지요. 제가 다 들었어요. 저를 잡아간 사람들이 그랬어요. 정영감이 나를 정한이 자식이라서 없애라고 했다고요. 사또, 정한이가 누구예요? 왜 제가 정한이 자식이라는 거예요? 봉이의 그 말에 윤 씨가 흠칫했습니다. 정한이 자식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한은 윤 씨의 죽은 남편이었습니다. 윤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지요. 바로 그때 관아 밖에서 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낯선 노인이었지요. 그는 객주집 주인이었습니다. 사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 일의 진실을 밝힐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객주집 주인이 품에서 낡은 서찰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정한이라는 분이 객지에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맡긴 서찰입니다. 언젠가 고향의 윤 씨 부인께 전해달라 하셨지요. 그동안 전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가지고 왔습니다. 윤 씨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받아들었지요. 분명 남편 정한의 글씨였지요.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찰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정한이 객지에서 장사를 하던 시절 분월이라는 여인과 정을 통해 봉이라는 아들을 두었다는 것. 하지만 차마 본처인 윤 씨에게 말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객지를 떠돌게 된 까닭이 다름 아닌 형 정구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구는 동생 정한의 재산을 탐내 정한에게 거짓 빚을 씌워 객지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정한은 그 빚을 갚느라 객지를 전전하다 끝내 병을 얻어 객사하고 말았지요. 정한은 죽기 전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형의 악행을 서찰에 낱낱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객지에 두고 온 아들 봉이를 부디 윤 씨가 거두어 달라 부탁했던 것입니다. 서찰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 죄가 크오. 허나 한 가지 청이 있소. 객지에 봉이라는 아이가 있소. 내 핏줄이오. 그 어미가 죽거든 그 아이가 당신을 찾아갈 것이오. 부디 그 어린 것을 거두어 주오. 그 아이에게 반쪽 놀이개를 들려보낼 터이니 당신이 가진 반쪽과 맞춰보면 알 것이오. 거둔 자식은 복이 되어 남는다 하지 않소. 부디. 윤 씨는 서찰을 다 읽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흘렀지요.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입니다. 봉이가 죽은 남편의 핏줄이었다니. 그것도 모르고 거둔 아이가 바로 남편의 아들이었다니요.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봉이가 두고 간 보따리 속에 있던 천으로 싸맨 반쪽 놀이개였지요. 윤 씨가 마을을 나서기 전 행여봉이의 증표일까 하여 품에 지니고 온 것입니다. 윤 씨는 그것을 풀어보았습니다. 반쪽짜리 놀이개였지요. 윤 씨는 또 다른 반쪽, 죽은 남편이 남긴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두 반쪽을 맞춰보았지요. 놀랍게도 두 반쪽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본래 한 쌍이었던 것입니다. 맞다. 맞아. 이 놀이개는 그의 것과 한 쌍이야. 봉아, 너는 정말 그이의 아들이었구나. 윤 씨가 봉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봉이의 저고리를 들춰 왼쪽 어깨를 보았지요. 거기에는 붉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정씨 가문 사내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그 표식이었지요. 죽은 정한의 어깨에도 똑같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이 반점, 그의 어깨에도 똑같은 게 있었어. 틀림없다. 봉이는 그이의 핏줄이야. 우리 정씨 가문의 핏줄이라고 윤 씨가 사또를 향해 외쳤습니다. 좌중이 발칵 뒤집혔지요. 봉이가 죽은 정한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정구가 동생 정한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 아들마저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사또의 얼굴이 노여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정구, 이놈, 내 죄를 알렸다.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어린 조카까지 해치려 한 천하의 악인이로구나. 게다가 죽은 동생의 손도장을 위조해 제수의 재산까지 빼앗으려 들다니. 여봐라. 저 악당을 당장 포박하라. 관아, 포졸들이 정구를 붙잡았습니다. 정구는 발버둥 치며 변명을 늘어놓았지요. 아닙니다, 사또. 다 모함입니다. 저 서찰도 위조된 것입니다. 하지만 객주집 주인이 정한의 임종을 지켰음을 증언하고 봉이를 납치했던 하수인들까지 붙잡혀와 모든 것을 자백하자 정구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하수인들은 정구가 봉이를 죽이라 시켰다고 낱낱이 불었지요. 정구는 그 자리에서 모든 죄가 드러나 무거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조죄에 살인 교사죄까지 더해져
정구는 관아에 끌려가 옥에 갇혔지요. 그가 부정하게 모은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탐내며 악행을 일삼던 정구는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 것이지요. 송사는 윤 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위조된 차용증은 무효가 되었고 윤 씨의 전답도 무사히 지켜졌지요. 무엇보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봉이가 살아 돌아왔고 그 봉이가 죽은 남편의 핏줄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관아를 나서며 봉이가 윤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그 말을 봉이는 마침내 입에 담았지요. 마님, 아니 어머니. 봉이가 그렇게 부르자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되고 말고 너는 그이의 아들이고 이제 내 아들이다. 진작부터 내 아들이었어. 봉아, 아니 우리 아들. 윤 씨가 봉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정으로 맺어졌던 두 사람이 이제 진짜 모자가 된 것입니다. 죽은 남편이 맺어준 인연이었지요. 봉이는 윤 씨의 품에 안겨 마음껏 울었습니다.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곁에서 지켜보던 곱단 어멈이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것 보게. 내 뭘 했나. 거둔 자식은 복이 되어 돌아온다 하지 않았나. 새댁이 그 어린 것을 거둔 그 마음이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온 게야. 세월이 흘렀습니다. 봉이는 윤 씨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지요. 타고난 영특함에 윤 씨의 정성이 더해져 봉이는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글 공부에 힘써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고 고을의 어진 관리가 되었지요. 죽은 아버지 정한이 이루지 못한 꿈을 그 아들 봉이가 이룬 것입니다. 봉이는 어머니 윤 씨를 평생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어려서 자신을 거두어 준 그 은혜를 평생토록 갚았지요. 윤 씨는 봉이 덕분에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냈습니다. 젊어서 홀로 된 청산과부의 한 많은 삶이 봉이라는 복으로 환하게 피어난 것입니다. 윤 씨는 종종 봉이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첫설이 내린 새벽 돛돌 앞에 엎드려 시키는 거 다 하겠다 던 어린 봉이의 모습을요. 그러면 봉이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지요. 어느 봄날 살구꽃이 흩날리는 마당에서 윤 씨가 봉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아, 사람들은 버린 자식은 죄가 되어 돌아오고 거둔 자식은 복이 되어 남는다 하더구나. 그 말이 참말이었다. 내 큰아버지는 핏줄을 버려 죄를 받았고 나는 너를 거두어 이런 복을 받았으니 말이다. 너를 거둔 것이 이 어미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었다. 봉이가 윤 씨의 손을 마주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를 만나 가장 큰 복을 받았는걸요. 어머니가 그날 저를 거두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두 모자는 마주보며 따뜻하게 웃었지요. 살구꽃이 피 두 사람 위로 눈처럼 내려앉았지요. 버려진 7살 아이가 제 발로 찾아와 엎드렸던 그 돛돌 위에도 꽃이 피 곱게 쌓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토록 아름다운 복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거둔 인연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오고 탐욕으로 핏줄을 저버린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는 법.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였습니다. 윤 씨와 봉이의 이야기는 그 후로도 오래도록 마을에 전해져 사람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남겼다고 합니다.